서울의 가을 새벽은 차갑고 쓸쓸했다. 안개가 태평묘지를 뒤덮고 있었고 희미한 햇살이 묘비 사이로 간신히 비쳐들고 있었다. 박하진 경감은 진도견 금동이와 함께 묘지 안을 순찰하고 있었다. 금동이는 특수훈련을 받은 수색견으로 그의 능력은 경찰청 내에서도 이미 전설이 되어 있었다. 괜찮아, 금동아. 여기는 평화로운 곳이야. 하진이 진도견의 귀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러나 금동이는 갑자기 멈춰서더니 날카롭게 짖기 시작했다. 하진은 금동이의 행동이 단순한 불안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즉시 경계를 늦추지 않고 금동이를 따라갔다. 금동이는 묘지 구석에 있는 낯선 무덤으로 하진을 이끌었다. 그 무덤은 다른 것들과 달랐다. 묘비도 없고 장식도 없었다. 단지 신선하게 파헤쳐진 흙더미와 간단한 나무 십자가만 있을 뿐이었다. 이상하네. 하진은 중얼거렸다. 그녀는 묘지 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태중은 태평묘지의 관리인으로 10년째 일하고 있었다. 그는 묘지의 모든 구석구석을 알고 있었고 모든 장례식을 기록했다. 하진의 전화를 받자마자 그는 서둘러 현장으로 왔다. 박 경감님, 무슨 일이십니까? 태중이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다. 하진은 수상한 무덤을 가리켰다. 이 무덤, 기록에 있습니까? 태중은 이마를 찡그리며 무덤을 살펴보았다. 아니요, 여기 최근에 장례식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무언가 매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파봐야겠어요. 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태중은 망설였다. 법적인 허가 없이는 사람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진이 말을 끊었다. 내 책임 하에 하겠습니다. 태중은 결국 동의했고 두 사람은 가까운 관리소에서 삽을 가져왔다. 금동이는 계속해서 무덤 주위를 맴돌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흙을 파기 시작한 지 30분쯤 지났을 때 그들의 삽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다. 관이었다. 그것도 일반적인 목관이 아닌 고급스러운 금속 관이었다. 두 사람은 더 빨리 파기 시작했고 마침내 관 전체를 드러냈다. 준비됐어요. 하진이 물었다. 태중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관 뚜껑을 열자 두 사람 모두 경악했다. 관 안에는 젊은 남자가 누워 있었다. 그의 손과 발은 묶여 있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가 죽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의 눈이 크게 떠져 있었고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살아있어. 하진이 외쳤다. 그녀는 즉시 남자의 묶인 손과 발, 그리고 입의 테이프를 제거하기 시작했다. 119에 연락해요. 빨리. 태중은 서둘러 전화를 꺼내 구급대를 불렀다. 젊은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기침을 했다. 괜찮으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하진이 물었다. 남자는 목이 마른 듯 간신히 대답했다. 김민준입니다. 제발, 물. 태중은 자신의 물병을 건넸고 민준은 탐욕스럽게 물을 마셨다. 누가 이랬어요? 하진이 다시 물었다. 민준은 주위를 불안하게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어둠의 그림자가 저를 죽이려 했어요. 제가 알아버렸거든요. 뭘 알아버렸다는 거죠? 하진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은 대답하려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 하진은 그의 맥박을 확인했다. 다행히 살아있었지만 매우 약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하진은 금동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잘했어, 금동아. 내가 한 명의 생명을 구했어. 금동이는 마치 이해한 듯 꼬리를 흔들었다. 하진은 이것이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무언가 더 큰 사건의 시작이라는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중환자실은 조용했다. 오직 의료장비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방을 채우고 있었다. 김민주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 없이 누워 있었다.
그의 옆에는 박하진 경감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민준이 깨어나기까지는 이틀이 걸렸다. 그가 마침내 눈을 떴을 때 하진은 즉시 알아차렸다. 김민준 씨, 저는 박하진 경감입니다. 기억나세요? 묘지에서 당신을 발견했어요.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공포가 서려 있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하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요? 민준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저는 김정한 회장의 아들입니다. 하진은 놀랐다. 김정한은 대한민국 최대 사이버 보안 기업 세이프넷의 CEO였다. 그의 회사는 국가의 주요 금융 시스템과 정부기관의 보안을 담당하고 있었다. 2주 전, 저는 우연히 회사 서버에서 이상한 코드를 발견했어요. 민준이 계속했다. 그것은 백도어였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시스템을 통해 여러 은행의 데이터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누가 그랬죠? 하진이 물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어둠의 그림자라고 불러요. 국제적인 사이버 범죄 조직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금융 시스템에 깊숙이 침투해 있어요. 민주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다. 제가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하자 그들이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저를 납치했죠. 언제요? 일주일 전이요. 퇴근길에 누군가가 저를 공격했어요. 그 다음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제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관 안이었어요. 하진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살아서 묻히는 것보다 더 끔찍한 고문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하진이 물었다. 민주는 쓰게 웃었다. 그들은 제가 죽기를 원했지만 천천히요. 고통스럽게. 그래서 산소통을 작게 넣어두었어요. 제가 오래 괴로워하다 죽기를 바랐던 거죠. 그 증거는 어디 있나요? 하진이 물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 몸에요. 그들이 저를 수색했지만 못 찾았어요. 제 펜, 관 안에도 함께 있었어요. 그게 USB입니다. 하진은 즉시 증거팀에 연락했다. 민준의 소지품이 있는 곳으로 가서 펜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준 씨, 혹시 당신을 납치한 사람들 중 누구 얼굴이라도 봤나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들은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들 중 한 명은 경찰이었습니다. 하진은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가 전화를 받았어요. 경감님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는 경찰 무전기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진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내부 배신자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건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때 하진의 전화가 울렸다. 증거팀이었다. 네, 박 경감입니다. 경감님, 펜을 찾았습니다. 실제로 USB가 내장되어 있네요. 하지만 암호화되어 있어요. 그걸 민준 씨에게 가져와 주세요. 빨리요. 20분 후 증거팀 요원이 펜을 가지고 병실에 도착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받아들고 특별한 방법으로 돌려 USB를 꺼냈다. 암호는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매우 위험한 정보입니다. 이걸 보는 순간 당신도 그들의 표적이 될 거예요. 하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제 일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노트북이 필요해요. 하진은 자신의 노트북을 건넸고 민주는 USB를 연결한 후 복잡한 암호를 입력했다. 화면에 수많은 파일들이 나타났다. 이게 바로 어둠의 그림자의 작전입니다. 민준이 설명했다. 그들은 한국의 주요 은행들을 해킹해서 자금을 세탁하고 있어요. 수조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사이버 범죄가 아니에요. 그들은 실제 물리적 기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민주는 화면의 지도를 가리켰다. 태평묘지 아래에요. 지하 벙커가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갇혀 있었어요. 묻히기 전까지는. 하진은 믿기 힘들다는 듯이 자료를 살펴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였다. 이 정보를 상부에 보고해야겠어요. 하진이 말했다. 민준이 갑자기 하진의 팔을 붙잡았다. 조심하세요. 아까 말했듯이 경찰 내부에도 그들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릅니다. 하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의 직속 상관인 강대식 총경을 신뢰했지만 그 외에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알겠어요. 일단은 소수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만 알게 할게요. 하진이 나가려는 순간 민준이 다시 한번 그녀를 불렀다. 박 경감님, 금동이, 그 진도견이 저를 구했다고 했죠. 하진은 미소를 지었다. 네, 그 아이가 당신을 찾았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제 목숨을 구해줬으니까요. 하진은 고개를 끄덕인 후 병실을 나섰다. 그녀의 마음은 결의로 가득 찼다. 어둠의 그림자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임무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하진은 태평묘지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이태중 관리인과 금동이만 데려왔다. 그녀는 아직 다른 경찰들을 신뢰할 수 없었다. 정확히 무엇을 찾고 계신 거예요? 태중이 묘지를 걸으며 물었다. 민준 씨에 따르면 이 묘지 아래 지하시설이 있대요. 어둠의 그림자의 기지라고요. 태중은 놀란 눈으로 하진을 바라보았다. 말도 안 돼요. 저는 여기서 10년 동안 일했는데 그런 건 본 적 없어요. 숨겨져 있을 겁니다. 민준 씨가 준 정보로는 묘지 중앙 부근에 입구가 있다고 해요. 오래된 묘비 중 하나가 입구 역할을 한대요. 두 사람은 묘지 중앙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수십 개의 오래된 묘비들이 서 있었다. 어떻게 찾죠? 태중이 물었다. 하진은 금동이를 바라보았다. 금동이가 도와줄 거예요. 금동아, 찾아봐. 금동이는 하진의 명령을 이해한 듯 곧바로 묘비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몇 분 후 그는 한 묘비 앞에서 멈춰서서 짖기 시작했다. 하진과 태중은 서둘러 그곳으로 갔다. 그 묘비는 다른 것들보다 크고 화려했다. 이름은 이미 지워져 읽을 수 없었지만 100년은 넘어 보였다. 여긴가? 하진이 묘비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태중도 함께 묘비를 조사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묘비 옆면에 작은 구멍을 발견했다. 여기 뭔가 있어요. 태중이 말했다. 하진은 손전등을 꺼내 구멍 안을 비추었다. 그 안에는 작은 장치가 있었다. 스캐너처럼 보였다. 지문 인식 장치인 것 같아요. 하진이 말했다. 어떻게 열죠? 우리는 접근 권한이 없잖아요. 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민준 씨가 말하길 그가 그곳에 갇혀 있었대요. 그의 지문이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병원에서 그의 지문을 가져왔어요. 하진은 가방에서 얇은 필름을 꺼냈다. 그것은 민준의 지문이 복제된 특수 필름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필름을 스캐너에 대었다. 잠시 후 묘비 아래에서 기계음이 들렸고 묘비 전체가 천천히 옆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그 아래로 어두운 계단이 나타났다. 믿을 수 없군요. 태중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진은 결연한 표정으로 무기를 꺼냈다. 저는 내려가 봐야겠어요. 당신은 여기 남아있는 게 좋겠어요. 태중은 고개를 저었다. 함께 가겠습니다. 도울 수 있을 겁니다. 하진은 잠시 고민하다가 동의했다. 조심하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금동이가 먼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하진과 태중이 그 뒤를 따랐다. 계단은 생각보다 깊게 이어졌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공기는 차갑고 습해졌다. 마침내 계단이 끝나고 그들은 넓은 지하 공간에 도착했다.
그곳은 놀랍도록 현대적인 시설이었다. 벽에는 수십 개의 컴퓨터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대형 서버가 있었다. 이게 다 뭐죠? 태중이 속삭였다. 하진은 주위를 살펴보았다. 데이터 센터 같아요. 이곳에서 금융 시스템을 해킹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조심스럽게 공간을 탐색했다. 다행히도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진은 컴퓨터 중 하나를 켜보았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나타났다. 이걸 분석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해요. 하진이 말했다. 태중이 갑자기 그녀의 팔을 잡았다. 저기 봐요. 태중이 가리킨 방향에는 또 다른 문이 있었다. 하진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발견했다. 그곳은 작은 감옥이었다. 여러 개의 독방이 있었고 그중 하나에는 말라붙은 피 자국이 남아 있었다. 여기서 민준 씨를 고문했던 거군요. 하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갑자기 금동이가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오고 있었다. 숨어요. 하진이 태중의 팔을 잡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서둘러 가까운 캐비닛 뒤로 숨었다. 금동이도 그들 곁에 낮게 엎드렸다. 문이 열리고 두 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무장을 하고 있었다. 이상하네. 경보가 울렸다고 했는데 한 남자가 말했다. 누군가 들어온 건가? 다른 남자가 물었다. 확인해봐. 나는 위에 보고할게. 남자 중 하나가 컴퓨터로 가서 보안 카메라 화면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하진은 이제 그들의 발견이 시간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태중에게 손짓했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신호하면 당신은 출구로 달려가세요. 금동이와 함께. 당신은요? 태중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저는 그들을 막을게요. 경찰 지원을 요청해야 해요. 그 순간 컴퓨터를 보던 남자가 소리쳤다. 누군가 있어. 침입자다. 하진은 즉시 행동했다. 지금이에요. 그녀는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와 총을 들고 외쳤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두 남자는 놀랐지만 곧바로 무기를 꺼내 응사했다. 총성이 좁은 공간에 울려 퍼졌다. 태중은 금동이와 함께 출구를 향해 달렸다. 하진은 계속해서 사격을 가하며 그들의 탈출을 엄호했다. 한 발의 총알이 하진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지만 계속해서 대응 사격을 했다. 마침내 그녀는 두 남자 중 한 명의 다리를 맞추었고 그는 쓰러졌다. 다른 한 명은 계속해서 사격을 가했지만 하진은 그의 공격을 피하며 출구를 향해 후퇴했다. 계단에 도착한 하진은 태중과 금동이가 이미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도 서둘러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갑자기 아래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충격파가 계단을 타고 올라왔고 하진은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들이 증거를 없애려고 해요. 하진이 외쳤다. 빨리. 세 사람은 필사적으로 계단을 올라 마침내 지상에 도착했다. 그들이 밖으로 나오자마자 지하에서 더 큰 폭발이 일어났고 묘비 입구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하진, 태중, 그리고 금동이는 안전한 거리까지 달려가 뒤돌아보았다. 묘비는 완전히 무너졌고 지하로 가는 길은 봉쇄되었다. 이제 어떻게 해요? 태중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하진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원을 요청해야겠어요. 이건 우리 둘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녀는 전화를 꺼내 강대식 총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짧게 상황을 설명한 후 그녀는 태중에게 말했다. 특수부대가 오고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곳을 지켜야 합니다. 태중은 고개를 끄덕였다. 금동이는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하진은 다시 한번 무너진 입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어둠의 그림자가 이 정도로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특수부대가 도착하는 데는 30분이 걸렸다. 강대식 총경이 직접 현장에 나타났다.
그는 50대 중반의 단단한 체격의 남자로 오랜 경찰 생활의 흔적이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었다. 박경감, 상황 보고에 강 총경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물었다. 하진은 모든 것을 설명했다. 김민준의 구조부터 지하 시설의 발견, 그리고 총격전과 폭발까지. 강 총경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다. 증거는 폭발로 대부분 파괴됐을 겁니다. 하지만 민준 씨가 가지고 있는 USB에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민준 씨에 따르면 경찰 내부에 어둠의 그림자의 협력자가 있다고 합니다. 강 총경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누구라고 생각해? 아직 모릅니다. 조심스럽게 조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 총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 작전은 최고 기밀로 진행하자. 내가 직접 특별팀을 꾸릴게. 너, 이태중 씨, 그리고 김민준만 알게 해. 하진은 동의했다. 그녀는 강 총경을 신뢰했다. 그는 그녀의 멘토였고 항상 정의를 위해 싸워왔다. 특수부대는 무너진 입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이 잔해를 치우고 지하로 내려갈 방법을 찾고 있었다. 하진과 태중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묘지 관리소로 돌아갔다. 금동이도 지친 듯 그들 곁에 누웠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오늘 일이 훨씬 더 위험했을 거예요. 하진이 태중에게 말했다. 태중은 쓴웃음을 지었다. 저는 그저 묘지 관리인일 뿐입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아니요, 당신은 용감하고 침착했어요. 좋은 동료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때 하진의 전화가 울렸다. 병원이었다. 네, 박하진입니다. 박경감님,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준 씨가 위험합니다. 하진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일이죠? 방금 누군가가 환자를 해치려 했습니다. 경비원이 막았지만 또 시도할지 모릅니다. 곧 가겠습니다. 하진은 태중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민준 씨가 위험해요. 병원에 가봐야 합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태중이 말했다. 두 사람은 강 총경에게 상황을 알린 후 금동이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중환자실 앞에 경찰들이 배치된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진이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자 경찰들은 그녀를 통과시켰다. 민주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는 창백했지만 의식은 분명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진이 물었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의사로 위장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주사를 놓으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가 진짜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경비원을 불렀죠. 그 남자는요? 도망갔어요. 하지만 그가 가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어둠은 언제나 너를 찾아낼 것이다. 하진은 주먹을 쥐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민준을 노리고 있었다.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겠어요. 하진이 말했다. 어디로요? 민준이 물었다. 하진은 잠시 생각했다. 제 집이요. 그곳이 가장 안전할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곳이니까요. 민준은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의사들도 민준의 상태가 이동해도 괜찮을 만큼 안정되었다고 판단했다. 강 총경은 민준의 이동을 위한 특별 경호를 준비했다. 세 대의 차량이 준비되었고 민준은 가운데 차량에 타게 될 것이다. 모든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해야 해. 강 총경이 작전 회의에서 말했다. 그들은 우리의 모든 통신을 도청하고 있을 수 있어. 무전은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미리 정해진 경로로만 이동해. 하진과 태중은 민준과 함께 가운데 차량에 탔다. 금동이도 그들과 함께였다. 준비됐나? 강 총경이 물었다.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총경님. 그럼 출발해. 세 대의 차량이 병원을 떠났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그들은 계획된 경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고
이상한 점은 없었다. 그러나 한강 다리를 건너던 중 갑자기 앞차가 폭발했다. 불과 연기가 주변을 뒤덮었고 하진의 차는 급정거해야 했다. 함정이야. 하진이 외쳤다. 그 순간 여러 대의 검은 차량이 그들을 둘러쌌다. 마스크를 쓴 무장한 남자들이 차에서 내렸다. 모두 엎드려. 하진이 명령했다. 그녀는 재빨리 무기를 꺼내들었다. 태중은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그의 몸을 감쌌다. 금동이는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총격전이 시작되었다. 하진은 차문을 방패 삼아 응사했다. 그녀의 동료들도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었지만 상대방의 숫자가 너무 많았다. 강 총경님,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진이 무전으로 외쳤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대신 그녀는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를 들었다. 무기를 내려놓아, 하진아. 하진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강대식 총경이 그녀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다. 총경님,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 총경의 얼굴에는 냉정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미안하다, 하진아. 하지만 이건 비즈니스야. 하진은 충격으로 말을 잊었다. 그녀의 멘토, 그녀가 신뢰했던 사람이 배신자였다. 당신이 어둠의 그림자의 일원이었어요. 하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강 총경은 쓴웃음을 지었다. 일원이 아니라 지도자지.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어. 민준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알면. 너의 아버지, 강 총경이 비웃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어. 우리는 오랫동안 파트너였으니까. 이 말에 민준은 더욱 충격을 받았다. 거짓말이야. 내 아버지는 우리에게 접근 권한을 제공했어. 그의 회사 덕분에 우리는 한국의 모든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지. 물론 그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크게 성장할 줄은 몰랐겠지만. 하진은 분노로 떨고 있었다. 당신이 우리를 배신했어요. 배신? 아니, 하진아. 나는 그저 진화했을 뿐이야. 이 세상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아. 그리고 나는 강해지기로 했지. 강 총경은 민준을 향해 걸어갔다. USB를 내놔. 이제 내가 가진 모든 증거는 소용없어. 그 순간 금동이가 갑자기 강 총경을 향해 뛰어올랐다. 강 총경은 놀라 뒤로 물러섰고 그 틈을 타하지는 총을 겨누었다. 움직이지 마세요, 총경님. 이제 당신은 체포됐습니다. 강 총경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다시 냉정을 찾았다. 내가 나를 체포할 수 있을 것 같아? 넌 혼자야, 하진아. 그리고 곧 죽게 될 거야. 하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혼자가 아닙니다. 이미 모든 증거를 검찰에 보냈어요. 당신의 모든 계획, 모든 범죄가 드러날 겁니다. 강 총경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하진을 향해 총을 발사했다. 하진은 간신히 피했지만 총알이 그녀의 팔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도 응사했고 강 총경은 어깨에 총상을 입었다. 모두 물러나. 강 총경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우리는 철수한다. 마스크를 쓴 남자들은 강 총경을 보호하며 후퇴하기 시작했다. 하진은 그들을 쫓으려 했지만 그들은 연막탄을 터뜨려 시야를 가렸다. 연기가 겉었을 때 강 총경과 그의 부하들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하진은 무릎을 꿇고 바닥을 쳤다. 그녀는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 찼다. 그러나 지금은 슬퍼할 시간이 없었다. 민준과 태중의 안전이 우선이었다. 괜찮으세요? 하진이 두 사람에게 물었다. 태중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민준은 다치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해요? 태중이 물었다. 하진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계획을 바꿔야겠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로 혼자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어둠의 그림자를 무너뜨릴 때까지. 금동이가 하진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손을 핥았다. 하진은 금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 금동아.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위험했을 거야. 민주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가. 하진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진실을 밝혀야 해요. 당신의 아버지가 정말로 연루되었는지 강 총경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진은 주변을 살펴보았다. 경찰 지원이 곧 도착할 것이지만 이제 그녀는 누구를 신뢰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제가 알고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다음 계획을 세우죠. 세 사람과 금동이는 서둘러 현장을 떠났다. 하진은 이제 자신들이 단순한 범죄 조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거대한 음모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하진이 알고 있는 안전한 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산장이었다. 그곳은 그녀의 고인이 된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재산으로 공식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은신처였다. 산장에 도착한 세 사람은 지친 몸을 이끌고 안으로 들어갔다. 금동이는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여기서는 잠시 안전할 거예요. 하진이 말했다. 아무도 이곳을 모르니까요. 태중은 창문을 통해 밖을 살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찾아낼 수도 있어요. 강 총경은 당신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을 테니까요.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해요. USB의 내용을 완전히 분석하고 강 총경과 어둠의 그림자에 대한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했다. 아버지에 대한 강 총경의 말이 사실일까요? 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당신 아버지가 정말로 연루되었다면 그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진은 노트북을 켜고 민준의 USB를 연결했다. 그녀는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태중은 부엌에서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고 금동이는 문 앞에 누워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몇 시간 동안 하진은 USB의 내용을 분석했다. 그곳에는 어둠의 그림자의 모든 활동에 대한 세부 정보가 담겨 있었다. 불법 자금 세탁, 해킹, 협박, 심지어 살인까지. 그들은 한국의 금융 시스템 깊숙이 침투해 있었고 수조 원의 돈을 불법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하진은 가장 충격적인 정보를 발견했다. 조직의 고위 멤버 명단이었다. 이럴 수가. 하진이 중얼거렸다. 태중과 민준이 그녀 곁으로 다가왔다. 무슨 일이에요? 태중이 물었다. 하진은 화면을 가리켰다. 여기 어둠의 그림자의 핵심 멤버 명단이 있어요. 강대식 총경뿐만 아니라 정치인, 기업인, 심지어 검찰과 법원의 인사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민주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찾던 이름을 발견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정한 회장의 이름이 확실히 그곳에 있었다. 그는 어둠의 그림자의 창립 멤버 중 하나였다. 민주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하진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민준 씨, 힘내세요. 당신은 아버지의 잘못에 책임이 없어요. 오히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밝히려 했잖아요.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 네, 맞아요. 제가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그때 금동이가 갑자기 일어나 문 쪽을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오고 있어요. 하진이 경계하며 말했다. 세 사람은 즉시 긴장했다. 하진은 무기를 꺼내 들고 태중은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그 앞에 섰다. 그러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공격하러 온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다. 박 경감님, 저예요. 서 검사입니다. 하진은 놀랐다. 서지훈 검사는 그녀가 가끔 함께 일했던 검사였다. 그는 청렴하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진은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다. 어떻게 여기를 알았죠? 당신의 부장님이 알려줬어요. 이창수 경정이요. 그는 당신을 걱정하고 있어요. 하진은 잠시 생각했다. 이창수 경정은 그녀가 신뢰하는 상관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누구도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증명해보세요. 하진이 요구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서 검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3년 전, 우리는 함께 황제의 각 사건을 조사했죠. 당시 저는 당신에게 빚을 졌어요. 당신이 위험을 무릅쓰고 중요한 증인을 보호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진은 안도했다. 그 사건은 그들 둘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서지훈 검사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평소와 달리 단정하지 않은 차림이었고 지친 표정이었다. 들어오세요. 하진이 말했다. 서 검사는 안으로 들어왔다. 금동이는 계속해서 그를 경계했지만 하진의 신호에 조금 진정되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서 검사가 말했다. 강대식 총경이 당신을 배신자로 몰고 있어요. 지금 당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뭐라고요? 하진이 충격을 받았다. 그는 당신이 김민준을 납치하고 증거를 날조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심지어 당신이 태평묘지에서 경찰을 공격했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하진은 분노로 떨었다. 거짓말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서 검사가 말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이창수 경정과 저는 오랫동안 강 총경을 의심해왔어요. 우리는 그가 불법적인 활동에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증거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당신이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진은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다. 여기 있어요. 어둠의 그림자의 모든 활동 기록과 멤버 명단까지. 서 검사는 화면을 살펴보았다. 그의 얼굴에 충격과 결의가 교차했다. 이건 믿을 수 없군요. 이 정도 규모일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하진이 물었다. 서 검사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이 증거를 검찰총장에게 직접 가져가야 합니다. 윤 총장은 제가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사건을 특별수사팀에 배정할 것이고 우리는 어둠의 그림자의 모든 멤버를 일제히 체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우리가 검찰청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요? 강 총경은 이미 모든 경찰을 동원해 우리를 찾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겁니다. 서 검사가 말했다. 제가 직접 당신들을 호위하겠습니다. 이창수 경정도 몇몇 신뢰할 수 있는 경찰들과 함께 지원할 겁니다. 태중이 끼어들었다. 언제 출발하나요? 지금 당장이요. 서 검사가 대답했다. 밤이 되면 더 위험해질 겁니다. 모두가 동의했다. 그들은 서둘러 준비를 마쳤다. 하진은 USB의 내용을 백업하고 민주는 추가 증거를 정리했다. 태중은 금동이의 물과 음식을 챙겼다. 30분 후 그들은 서 검사의 차에 올랐다. 이창수 경정과 그의 팀은 다른 차로 그들을 호위할 것이다. 모두 준비됐나요? 서 검사가 물었다.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시죠. 차는 산장을 떠나 서울 시내로 향했다. 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았다. 강 총경과 어둠의 그림자의 멤버들이 체포되고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을. 그러나 그녀는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적들은 강력했고 사회 곳곳에 퍼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진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금동이가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얹었다. 하진은 미소를 지으며 진도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금동아. 내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야. 차는 서울 시내를 향해 계속 달렸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하진은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했다. 그들을 따라오는 수상한 차량이 있는지, 도로 위에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는지 계속 확인했다. 곧 검찰청에 도착합니다. 서 검사가 말했다. 윤 총장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 하진의 전화가 울렸다. 이창수 경정이었다. 박경감, 상황이 좋지 않아. 강 총경이 검문소를 설치했어. 당신들이 검찰청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 같아. 하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군가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이 높아. 조심해. 우린 다른 길로 가볼게. 전화가 끊겼다. 하진은 서 검사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우회로를 찾아야 합니다. 서 검사가 말했다. 하지만 이 시간대에 검찰청으로 가는 다른 길은 모두 막힐 거예요. 민준이 갑자기 말했다. 지하도로가 있어요. 제 아버지 회사가 정부와 함께 개발한 비상 통로입니다. 일반인들은 모르는 길이에요. 모두가 민준을 바라보았다. 어디에 있는데요? 하진이 물었다. 여기서 5km 정도 가면 있는 폐쇄된 터널 입구요. 그 터널은 지하로 이어져 도심 아래를 통과합니다. 검찰청 근처까지 갈 수 있어요. 서 검사는 즉시 방향을 바꾸었다. 안내해 주세요. 민준의 지시에 따라 그들은 폐쇄된 것처럼 보이는 오래된 터널 입구에 도착했다. 철문이 닫혀 있었지만 민준은 자신이 접근 코드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비상시를 대비해 알려주셨어요. 그는 철문 옆에 숨겨진 키패드에 코드를 입력했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민준이 말했다. 차가 터널 안으로 들어가자 문이 다시 닫혔다. 터널 안은 어두웠지만 희미한 비상등이 켜져 있었다. 이 터널은 얼마나 길어요? 태중이 물었다. 약 10km 정도예요. 민준이 대답했다. 30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들은 터널을 통해 계속 진행했다. 하진은 이창수 경정에게 그들의 새로운 경로를 알리려 했지만 터널 안에서는 전화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신호가 안 잡히네요. 하진이 말했다. 이 터널은 전자파 차단 시설이 되어 있어요. 민준이 설명했다. 외부 통신은 불가능합니다. 하진은 불안함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터널을 절반쯤 지났을 때 갑자기 앞쪽에서 불빛이 보였다. 저게 뭐죠? 하진이 긴장하며 물었다. 서 검사가 차를 감속했다. 차가 있는 것 같아요.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그들은 터널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검은 차량 여러 대를 볼 수 있었다. 함정이에요. 하진이 외쳤다. 서 검사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어떻게 이곳을 알았을까요? 하진은 갑자기 민준을 바라보았다. 당신만 이 터널에 대해 알고 있었잖아요. 민준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때 검은 차량에서 여러 명의 무장한 남자들이 내렸다. 그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다. 그것은 강대식 총경이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경감, 강 총경이 확성기를 통해 말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요. 하진은 서 검사를 바라보았다. 이제 어떻게 해요? 서 검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가 나가서 그들과 대화해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여기 있으세요. 위험해요. 하진이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저는 검사입니다. 그들도 함부로 저를 해칠 수는 없을 거예요. 서 검사는 차에서 내려 강 총경을 향해 걸어갔다. 하진은 창문을 통해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몇 분 후 서 검사가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어떻게 됐어요?
하진이 물었다. 그들은 우리가 USB를 넘기면 모두를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믿을 수 없어요. 하진이 말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 검사가 동의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완전히 포위되어 있습니다. 민준이 끼어들었다. USB를 넘겨주세요. 제가 복사본을 만들어 두었어요. 하진과 서 검사는 놀랐다. 언제요? 하진이 물었다. 산장에서요. 모든 파일을 제 클라우드 계정에 업로드했어요. 암호화되어 있어서 제가 접근 코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하진은 잠시 생각했다. 그럼 USB는 넘겨줄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들이 정말 우리를 풀어줄까요? 서 검사가 고개를 저었다.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계획이 있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그의 계획을 설명했다. 모두가 긴장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좋아요. 하진이 결정했다. 그렇게 합시다. 서 검사는 다시 차에서 내려 강 총경에게 돌아갔다. 그는 USB를 건넸고 강 총경은 만족한 듯 웃었다. 현명한 선택이군. 강 총경이 말했다. 이제 그들을 내보내세요. 서 검사는 하진, 민준, 태중, 그리고 금동이를 차에서 내리게 했다. 그들은 천천히 강 총경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갑자기 터널 양쪽 끝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수십 대의 경찰차와 특수부대 차량이 터널 양쪽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뭐야? 강 총경이 당황했다. 서 검사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덫에 걸렸습니다. 강 총경님. 이 모든 것은 함정이었어요. 사실 서 검사와 이창수 경정은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다. 그들은 일부러 강 총경이 자신들의 위치를 알아내도록 정보를 흘렸고 그가 함정을 파도록 유도했다. 그동안 이창수 경정은 윤 총장의 지시로 특수부대를 배치해 터널 양쪽을 봉쇄하고 있었다. 체포합니다. 강대식 총경, 이창수 경정이 확성기를 통해 외쳤다. 당신과 당신의 부하들은 모두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세요. 강 총경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갑자기 하진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오면 그녀를 쏘겠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하진은 강 총경의 총구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그 순간 금동이가 갑자기 강 총경을 향해 달려들었다. 강 총경은 놀라 뒤로 물러섰고 그 틈에 하진은 재빨리 몸을 피했다. 금동이는 강 총경의 팔을 물었고 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특수부대가 즉시 전진하여 강 총경과 그의 부하들을 제압했다. 몇몇은 도망치려 했지만 터널 양쪽이 모두 봉쇄되어 있어 곧 체포되었다. 다 끝났어요. 이창수 경정이 하진에게 다가와 말했다. 하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금동이가 그녀에게 달려와 기쁘게 짖었다. 고마워, 금동아. 하진이 진도견을 껴안으며 말했다. 내가 또 한 번 우리를 구했구나. 서 검사는 강 총경을 체포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USB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필요 없어요. 민준이 말했다. 이미 모든 파일이 윤 총장님께 전송되었습니다. 제 클라우드 계정 접근 코드를 보내드렸어요. 서 검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미소를 지었다. 잘했습니다. 민준 씨. 다음 날 전국의 뉴스는 어둠의 그림자 조직의 검거 소식으로 가득 찼다. 강대식 총경을 비롯한 수십 명의 고위 인사들이 체포되었고 김정한 회장도 해외 도피 중 인터폴에 의해 검거되었다. 하진은 사무실에서 그 뉴스를 보고 있었다. 태중과 민준도 그녀와 함께 있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태중이 물었다. 긴 재판이 있을 겁니다. 하진이 대답했다. 하지만 증거가 충분하니 모두 유죄를 면치 못할 거예요.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결의가 함께 서려 있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되나요? 그가 물었다. 하진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법원이 그 점을 고려할 수도 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사무실 문이 열리고 서지훈 검사가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밝았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윤 총장님께서 특별한 포상을 준비하셨어요. 박 경감님은 승진이 확정되었고 태중 씨와 민준 씨에게는 특별 표창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모두가 기뻐했지만 하진은 문득 생각이 났다. 금동이는요? 서 검사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 잊지 않았습니다. 금동이는 국가유공동물로 지정될 예정이에요. 특별 훈장도 받게 됩니다. 마치 자신의 이름을 들은 것처럼 금동이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하진의 곁으로 다가와 꼬리를 흔들었다. 하진은 금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들었어, 금동아. 넌 이제 진짜 영웅이야. 금동이는 마치 이해한 듯 기쁘게 짖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날 저녁, 하진은 금동이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강물은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했어, 금동아, 하진이 말했다. 어둠을 밝히고 진실을 찾았지. 금동이는 조용히 그녀 곁을 걸었다. 때때로 멈춰 주변을 살피기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위험을 감지하지 않는 듯했다. 하진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동이와 같은 영웅이 있는 한 어둠은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집에 가자, 금동아, 하진이 말했다. 내일도 긴 하루가 기다리고 있어. 금동이는 기쁘게 짖으며 그녀를 따랐다. 두 사람의 실루엣이 해 질녘의 강변을 따라 천천히 사라져갔다. 그들 뒤로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어둠은 물러가고 새로운 빛이 도시를 채우고 있었다. 서울의 유명한 대학병원 분만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가운데 한 생명이 세상에 나오려 하고 있었다. 김수연 산부인과 전문의는 이날도 평소처럼 출산을 돕고 있었다. 그녀의 경력 15년 동안 수천 명의 아기를 받아냈지만 오늘의 출산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힘내세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수연 의사가 산모에게 말했다. 젊은 부부 이민호와 박지연은 첫 아이를 기다리며 설렘과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지연은 마지막 힘을 내어 아기를 밀어냈고 드디어 작은 울음소리가 병실 안을 가득 채웠다. 축하합니다. 예쁜 딸입니다. 수연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지연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이서연이라고 지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서연이는 건강한 모습으로 3.2kg의 체중으로 태어났고 첫 검진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이가 태어난 지 이틀 후 간호사가 아기의 복부가 약간 팽창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가스나 일시적인 소화 문제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수연 의사는 추가 검사를 지시했다. 서연이 복부의 초음파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수연 의사가 신생학과 의사 김태연에게 말했다. 태연 의사는 작은 서연이의 배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뭔가 이상해요. 단순한 가스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초음파 검사가 즉시 이루어졌고 화면에 나타난 영상은 의료진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서연이의 작은 배 안에 2개의 이상한 구조물이 있었다. 처음에는 종양이나 낭종으로 의심되었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분명 인간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이건 태중태, 피터스인 피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연 의사가 믿기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 의사는 화면을 응시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긴 경력 동안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의학적으로는 알려진 현상이지만 실제로 마주치기에는 너무나 희귀한 사례였다. 태중태라고요. 정말 확실한가요?
수연 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모든 징후가 그렇게 보입니다. MRI 검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MRI 검사 결과는 그들의 예상을 확인해 주었다. 서연이의 작은 배 안에는 2개의 미발달된 태아, 즉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형태가 있었다. 이들은 서연이의 쌍둥이 형제자매였지만 태아 발달 과정에서 서연이의 몸 안으로 흡수된 것이었다. 민호와 지연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은 의료진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그들은 상담실에서 두 부모를 만났다. 두 분께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수연 의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호와 지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그들은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서연이의 복부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서연이의 몸 안에 2개의 미발달된 태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의학적으로 태중태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극히 드문 사례로 쌍둥이나 새쌍둥이 중 하나가 다른 태아의 몸 안으로 흡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서연이는 원래 새쌍둥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호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그럼 서연이는 위험한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미발달된 태아들은 서연이의 장기를 압박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자체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부부는 그날 밤 병원 근처 모텔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그들의 첫 아이가 이런 운명을 마주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연이 흐느끼며 물었다. 의사 선생님들을 믿어보자. 서연이는 강한 아이야. 분명 이겨낼 거야. 민호가 아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묻어났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수술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서연이의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될 수 있었고 지금이 수술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는 의료진의 판단이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소아외과 최고 권위자인 이준호 교수가 서연이의 수술을 맡게 되었다. 그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이런 사례는 그에게도 처음이었다. 수술은 약 3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준호 교수가 부부에게 설명했다. 수술실로 향하는 작은 서연이를 보며 민호와 지연은 서로를 꼭 안았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아이의 안전만이 가득했다. 수술은 예상보다 길어졌다. 4시간, 5시간, 대기실에서 민호와 지연은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드디어 6시간 후 준호 교수가 수술실에서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안도감이 함께 묻어났다. 부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서연이의 배 안에서 발견된 2 태아는 각각 8주에서 10주 정도 발달한 상태였고 뼈대, 척추, 내장기관, 팔다리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매우 희귀한 사례입니다. 준호 교수는 수술 중 촬영한 사진을 조심스럽게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인간의 형태를 갖춘 2개의 작은 존재가 있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아이의 쌍둥이인가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완전히 확인할 수 있겠지만 서연이와 동일한 DNA를 가진 쌍둥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50만 건이 출산 중 1건 정도로 매우 희귀합니다. 민호와 지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서연이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태어나지 못한 2 아이에 대한 슬픔이 밀려왔다. 2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민호가 조용히 물었다. 병리학적 연구를 위해 보관할 수 있지만 원하신다면 장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오래 생각할 필요도 없이 같은 마음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싶습니다.
그 아이들도 우리 가족이니까요. 서연이가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의 옆에는 부모가 지키고 있었다. 작은 서연이는 수술의 고통 속에서도 용감하게 회복해가고 있었다. 이 사건은 곧 의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서연이의 사례는 국내 의학 저널에 발표되었고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도 논의되었다. 태중태 현상은 이미 알려진 현상이었지만 서연이처럼 2개의 태아가 발견된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물었다. 병원에서는 서연이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려 했지만 어떻게든 소문은 새어나갔고 곧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태어나자마자 상둥이를 품은 아기 등의 선정적인 헤드라인이 신문과 뉴스를 장식했다. 민호와 지연은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랐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원치 않는 유명인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저희는 그저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제발 그냥 내버려두세요. 민호가 집 앞에 모인 기자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언론의 관심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서연이의 사례는 의학적으로 너무나 흥미로웠고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서연이가 퇴원한 지 일주일 후 민호와 지연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서울을 떠나 지연의 고향인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이사하기로 했다. 언론의 관심에서 벗어나 서연이가 평범한 아이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공했다. 푸른 산과 맑은 공기 속에서 서연이는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했다. 수술 후 약간의 합병증이 있었지만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그녀의 건강 상태는 점차 안정되어 갔다. 민호는 서울의 대기업을 떠나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을 찾았고 지연은 마을의 작은 도서관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삶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하지만 서연이의 특별한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그들을 계속 따라다녔다. 서연이가 3살이 되었을 때 한 유명 의학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그들에게 연락해왔다. 그들은 희귀의학 사례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었고 서연이의 이야기를 포함시키고 싶어 했다. 우리는 단지 의학적 관점에서 이 사례를 다루고 싶습니다. 당신 가족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될 것입니다. 제작팀의 PD가 말했다. 민호와 지연은 고민에 빠졌다. 그들은 여전히 언론의 관심을 원치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서연이의 사례가 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당신들의 경험이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부모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어요. PD는 덧붙였다. 긴 논의 끝에 부부는 조건부로 동의했다. 그들은 가족의 실명과 얼굴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다. 다큐멘터리는 몇 개월 후 방영되었고 예상대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태중태 현상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졌고 서연이의 사례는 의학 교육에서 중요한 예시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민호와 지연은 전 세계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부모들로부터 연락을 받기 시작했다. 그들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받았고 점차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다. 우리 아이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당신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메시지였다. 저희는 태중태 현상으로 아이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또 다른 메시지가 일본에서 도착했다. 민호와 지연은 이런 메시지들에 감동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 시간이 흘러 서연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그녀는 건강하고 활발한 소녀로 성장했으며 특별한 의학적 문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배에 있는 수술 흉터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다. 엄마, 이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서연이가 어느 날 물었다. 지연은 잠시 말을 잊었다. 그녀는 언젠가 서연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다. 서연아,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아팠어.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주신 거야.
지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팠어요. 무슨 병이었어요? 그건 내가 조금 더 크면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 지금은 그냥 우리 서연이가 아주 특별한 아이라는 것만 알아두렴. 서연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호기심은 커져갔다. 그녀는 종종 자신의 흉터를 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서연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민호와 지연은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주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서연이가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서연아, 내 배에 있는 흉터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 서연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빠를 바라보았다. 내가 태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내 배 안에서 특별한 것을 발견했단다. 그것은 내 쌍둥이였어. 쌍둥이여. 서연이의 눈이 커졌다. 그래, 원래 너는 새쌍둥이였어. 하지만 내 형제자매들은 완전히 자라지 못하고 내 몸 안에 머물게 되었단다. 의학적으로는 태중태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한 현상이야. 서연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어린 마음으로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었지만 그녀는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럼 제 안에 동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단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있지 않았어.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해서 그들을 꺼내야 했던 거야. 그게 내 배에 있는 흉터란다. 그 동생들은 어디 있어요? 서연이가 물었다. 민호와 지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작은 장례식을 열었어. 강원도로 이사 오기 전에 서울의 한 공원에 그들을 위한 작은 나무를 심었단다.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형제자매들에 대해 생각하며 슬퍼했다. 언젠가 서울에 가면 그 나무를 보여줄게. 지연이 서연이를 안아주며 말했다. 그날 밤 서연이는 자신의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몸에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이야기가 새겨져 있었다. 다음 날 서연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제가 왜 살았고 동생들은 살지 못했어요? 지연은 그 질문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잊었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건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야, 서연아. 하지만 엄마 아빠는 내가 살아있어서 정말 감사해. 너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란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소중함과 운명의 신비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서연이는 중학생이 되었다. 그녀는 과학, 특히 생물학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녀는 인체의 신비에 매료되었고 의학에 관한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의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어느 날 서연이는 학교 과학 시간에 인간 발달에 대해 배웠다. 수업이 끝난 후 그녀는 용기를 내어 선생님에게 다가갔다. 선생님, 태중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서연이를 바라보았다. 그래, 들어본 적 있어. 매우 희귀한 현상이지. 어떻게 그것에 대해 알게 되었니? 서연이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 확신이 없었다. 그냥 책에서 읽었어요. 정말 흥미로운 것 같아서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서연이의 눈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한 것 같았다. 정말 희귀한 현상이야. 의학적으로도 아직 많은 부분이 미스터리로 남아있지. 그날 저녁, 서연이는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눴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제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민호와 지연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그래, 서연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응원할게. 민호가 말했다. 서연이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 단순한 의학적 사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서연이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그녀는 생물학 올림피아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학교 과학 동아리의 회장이 되었다. 그녀의 꿈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것이었다. 서연이가 17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태중태에 관한 연구 논문을 읽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사례가 의학 저널에 발표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논문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도서관에서 의학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던 중 서연이는 자신의 사례에 관한 논문을 발견했다. 한국에서 발견된 이중 태중태 사례, 임상적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이었다. 서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논문을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모든 세부 사항이 그녀의 이야기를 가리키고 있었다. 논문에는 수술 사진과 의학적 분석이 포함되어 있었다.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한 사례로 신생아의 복강 내에서 발견된 2개의 태중태는 각각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보였으며 척추, 사지, 내장 기관의 초기 발달 단계를 나타냈다. 서연이는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의학적 사례였는지 처음으로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부모님에게 논문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제 사례에 관한 논문을 찾았어요. 서연이가 조용히 말했다. 민호와 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찾았니? 민호가 물었다. 도서관에서 의학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어요. 제 이름은 없었지만 그게 저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지연은 한숨을 내쉬며 딸의 손을 잡았다. 언젠가는 내가 찾아볼 거라고 생각했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니? 서연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저는 제가 의학적으로 중요한 사례라는 게 신기해요. 제 경험이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게 기뻐요.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 있었던 쌍둥이들이 더 생생하게 느껴져요. 민호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서연아, 내 경험은 정말 특별해. 하지만 그것이 너를 정의하지는 않아. 너는 그저 서연이야. 우리의 소중한 딸이고 내가 되고 싶은 어떤 사람이든 될 수 있어.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특별한 출생이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이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다음 날 서연이는 용기를 내어 생물 선생님에게 진실을 말했다. 선생님, 사실 제가 태중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제 배 안에 2명의 쌍둥이가 있었어요. 선생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서연아, 정말 그런 경험을 했다니 믿기 어렵구나. 네, 저도 최근에야 그에 관한 의학 논문을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의사가 되어서 희귀 질환을 연구하고 싶어요. 선생님은 감동한 표정으로 서연이를 바라보았다. 정말 대단한 목표구나.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그 대화 이후 서연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당당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앞둔 서연이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원했다. 그녀는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적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의학의 미스터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태중태라는 희귀한 현상을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저는 의학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많은 현상들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제 몸에 새겨진 흉터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제 사명의 증표입니다. 서연이의 진솔한 이야기와 뛰어난 학업 성적은 입학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서연이는 부모님과 함께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다. 10년 만에 귀환이었다. 그들이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서연이의 쌍둥이들을 위해 심었던 나무가 있는 공원이었다. 작은 은행나무는 이제 꽤 자라 있었다. 나무 밑에는 작은 표지판이 있었다. 희망과 사랑을 담아 하늘에서 지켜보는 2 천사에게. 서연이는 나무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다. 안녕, 나는 서연이야. 너희 누나.
너희 덕분에 내가 의사의 꿈을 갖게 되었어. 내가 너희 목까지 열심히 살게. 민호와 지연은 딸의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서연이가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미래를 위한 원동력으로 삼는 모습에 감동받았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의 생활은 서연이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그녀는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등 다양한 의학 분야를 열정적으로 공부했다. 그녀는 특히 발생학과 태아 발달에 관한 수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 2학년이 되었을 때 서연이는 발생학 교수인 김태준 교수에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교수님, 제가 태중태 사례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태준 교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니, 몰랐어. 하지만 그런 경험을 한 학생이 내 수업을 듣고 있다니 정말 놀랍구나.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태중태와 같은 희귀 발달 이상에 대해 연구하고 싶어요. 태준 교수는 서연이의 열정에 감동받았다. 그렇다면 내 연구실에서 함께 일해보는 건 어떨까? 우리는 현재 쌍둥이 형성과 발달 이상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야. 서연이는 기쁨에 가득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렇게 서연이는 태준 교수의 연구실에서 학부 연구생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중태와 관련된 문헌을 검토하고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실험에 참여했다. 그녀의 개인적인 경험은 연구에 독특한 관점을 제공했다. 어느 날 태준 교수가 서연이에게 말했다. 서연아, 곧 국제희귀 발달 이상 학회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야. 내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발표해보는 것이 어떨까? 서연이는 놀라움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다. 제가요? 하지만 저는 아직 학부생인데. 그래, 하지만 내 경험은 매우 가치 있어. 의학적 관점과 환자의 관점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서연이는 고민 끝에 학회 발표를 수락했다. 그녀는 자신의 의학적 사례와 개인적 경험,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과 의학에 대한 시각에 미친 영향에 대해 발표를 준비했다. 학회 당일, 서연이는 수많은 국내외 의학자들 앞에서 발표를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이서연입니다. 저는 오늘 매우 독특한 관점에서 태중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환자이자 연구자로서의 관점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서연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했다. 저는 태어났을 때 제 복부에서 2개의 태중태가 발견되었습니다. 제 쌍둥이였을 2 생명체가 제 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의학적 사례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그것이 자신의 삶과 가족에게 미친 영향, 그리고 그로 인해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의학은 단순히 질병과 증상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그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입니다. 제 경험은 저에게 환자의 관점에서 의학을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서연이의 발표가 끝나자 청중들은 기립 박수를 보냈다. 많은 의사들과 연구자들이 그녀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 했다. 그녀의 발표는 학회의 하이라이트가 되었다. 발표 후 한 노년의 의사가 서연이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입니다. 서연이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놀랐다. 이준호는 그녀의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였다. 준호 선생님, 저를 기억하세요. 준호 교수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의대생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내 발표를 듣고 정말 감동받았단다. 서연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말했다. 선생님의 수술 덕분에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 교수는 서연이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야, 내 의지와 용기가 너를 여기까지 이끌었어. 내가 앞으로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거라고 믿는다. 그날 저녁, 서연이는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그날의 경험을 나누었다. 저는 오늘 제 수술을 집도했던 준호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민호와 지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그분이 학교에 오셨던 거니? 민호가 물었다. 네, 그분은 제 발표를 들으셨대요. 그리고 제가 의사가 되고자 하는 걸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지연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내가 이렇게 성장할 줄은 몰랐어. 우리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서연이는 미소를 지었다. 엄마, 아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두 분 덕분이에요. 저를 끝까지 믿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학회 발표 이후 서연이의 이야기는 의학계에서 더 널리 알려졌다. 그녀는 의학저널에 자신의 경험과 관점에 대한 논문을 발표할 기회를 얻었고 여러 이과대학에서 강연 요청을 받기 시작했다. 서연이는 의대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소아외과 전문의의 길을 선택했다. 그녀는 특히 태아 발달 이상과 희귀 질환을 전문으로 하고자 했다. 레지던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다. 어느 날 서연이는 태중태 현상으로 태어난 5살 소녀 민지를 담당하게 되었다. 민지의 부모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 우리 아이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민지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이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물론이죠. 저도 민지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이제 의사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민지의 부모는 놀란 표정으로 서연이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선생님도? 네, 저도 태어났을 때 태중태가 있었어요. 수술 후 잘 회복했고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민지도 분명 잘 회복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민지의 부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에게 서연이의 존재 자체가 큰 희망이었다. 시간이 흘러 서연이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소아외과 전문의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태중태와 같은 희귀 발달 이상을 연구하는 특별 클리닉을 설립했다. 그녀의 클리닉은 단순히 의학적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도 제공했다. 서연이가 35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었다. 그녀는 전 세계에서 온 환자들을 치료했고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통한 희망을 전했다. 어느 날 서연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다. 그는 미국에서 온 의학 저널리스트였다. 이서연 박사님, 당신의 이야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환자에서 세계적인 전문가가 되기까지 당신의 여정을 담은 책을 쓰고 싶습니다. 서연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랐다. 제 이야기가 정말 도움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희귀 질환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책의 수익금 일부는 태중태와 같은 희귀 발달 이상을 연구하는 재단에 기부되어야 합니다. 저널리스트는 기쁘게 동의했다. 서연이의 이야기를 담은 책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태중태에서 세계적 의사로는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녀의 용기와 결단력, 그리고 자신의 특별한 출생을 긍정적인 원동력으로 삼은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책이 출간된 후 서연이는 더 많은 공개 강연 요청을 받았다. 그녀는 의학 컨퍼런스뿐만 아니라 대중 강연에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특별합니다. 제 특별함은 제 배에 있는 흉터와 함께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특별함은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서연이의 메시지는 단순히 의학적 희귀 사례를 넘어 인생의 도전을 극복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서연이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연구소를 설립했다. 이서연 발달이상연구소는 태중태를 비롯한 다양한 태아 발달 이상을 연구하고 환자들을 지원하는 중심지가 되었다.
그녀의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온 의사들과 연구자들이 함께 일했다. 서연이는 자신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어느 날 서연이는 20년 전 자신이 만났던 민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민지는 이제 25살의 젊은 여성이 되어 있었다. 서연 선생님, 저는 선생님 덕분에 의대에 진학했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소아과 의사가 되어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서연이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는 것은 가장 큰 보람이었다. 민지야,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함께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자. 서연이의 부모님은 그녀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이제 노년이 된 민호와 지연은 딸이 세계적인 의사가 된 것을 보며 행복해했다. 서연아,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너무 두려웠단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때의 어려움이 너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었구나. 지연이 말했다. 서연이는 부모님을 꼭 안아드렸다. 엄마, 아빠, 두 분이 저를 끝까지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두 분이에요. 서연이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독특한 출생과 그로 인한 도전을 통해 더 강한 사람이 되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전하는 사명을 다했다. 태중태라는 의학적 희귀 현상은 서연이의 삶의 시작점이었지만, 그녀의 용기와 결단력, 그리고 다른 이들을 돕고자 하는 열정이 그녀의 진정한 정체성을 만들어갔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의학계를 뒤흔든 한 아기의 특별한 탄생은 이제 세계를 변화시키는 한 의사의 놀라운 여정으로 이어졌다. 서연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의 가능성과 회복력의 경이로움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몸에 새겨진 흉터는 이제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그녀의 특별한 운명의 상징이 되었다.